이게 정말 제 얼굴 맞나요? 꼬부라진 코가 펴졌어요. 너무 행복해요. 팁 좀 더 드릴게요. 여기 한국에 온 아랍 여성이 성형수술 후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에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두바이라고 하면 굉장히 호화스러운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원래부터 이곳에서 살아왔고 평생 살고 있으니 이곳이 호화스러운 것인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 모두 적당한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고 각종 보석들도 많이 있기는 한데 저는 매일 바꾸기가 귀찮아서 그냥 하던 것을 끼우고 다니죠. 귀걸이며 반지며 팔찌며 매일 바꾸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것도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어차피 다들 보석은 많은데 굳이 자랑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다들 공감하실 텐데 옷도 입던 것만 입게 되잖아요. 입다 보면 결국 예쁜 옷보다는 편한 옷만 입게 되듯이 보석도 끼던 것만 끼게 되는 그런 거죠 뭐. 그런데 사실 저는 몰랐어요. 두바이 사람들 말고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다들 매일 험한 일을 하며 산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석도 많지가 않다고 하고요. 어릴 때는 몰랐는데 점점 커가면서 알게 되었죠. 저희 집안이 얼마나 풍요로운 집안인지를 말이죠. 매일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고 입고 싶은 옷들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오늘 지금 당장 먹고 싶은 과일을 빨리 구하지 못해서 다음날 먹어야 하는 상황만 굉장히 불편해했던 기억만 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돈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구매할 때에 가격을 보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요. 그래도 공부는 줄곧 열심히 했는데요. 영어 공부도 많이 하고 다른 친구들처럼 좋은 대학교에 가기 위한 공부는 열심히 했죠. 주변에서 다들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저도 따라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대학생이 되었고 나름대로 즐거운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제 친구가 갑자기 해외를 다녀오더니 얼굴이 달라져서 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고 온 것이죠. 원래 제가 더 예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친구의 모습이 달라지자 저보다도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매부리코라서 꼬부라진 코를 지녔다고 해도 저 친구보다는 코가 높았고 눈도 더 커서 더 예쁘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는데 친구가 성형수술을 하고 눈도 커지고 코도 높아져서 객관적으로 보아도 너무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정말 저는 자존심도 상하고 질투도 났습니다. 공부나 그런 면에서 지는 것은 노력을 탓할 수 있지만 얼굴이 갑자기 저보다 높은 레벨로 바뀌는 것은 제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친구들을 전부 싸그리 제껴버리고 혼자만 최상위권의 얼굴을 지니게 되다니 이것은 여자로서 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저랑 같이 다니던 남자애들도 갑자기 저 친구와 놀아보려고 난리도 아니에요. 도저히 서러워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을 지경이었어요. 제가 자존심이 센 편이라서 남들한테 지는 것을 싫어하는데 특히 얼굴이나 외모로 밀리는 것은 더욱 용납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저도 한국의 성형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고야 말았습니다. 두바이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유명한데 성형수술도 굉장히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한국은 두바이에 랜드마크인 부르즈 할리파를 지었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건설뿐만 아니라 성형수술까지 최고의 기술을 지녔다더라고요. 부르즈 할리파는 정말 자주 놀러간 곳인데 항상 볼 때마다 멋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어릴 적 부모님한테 이걸 어떻게 지었냐고 여쭈어 보았을 때에 한국에서 삼성물산이라는 회사가 와서 지었다고 말해주신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해요. 이 정도 높이에 200층이 넘는 건물은 세계에서 아직까지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건축수를 지닌 나라라면 성형수술도 당연히 잘하겠더라고요. 무언가 만들거나 하는 손기술이 발전한 나라라고 늘 생각해왔죠. 결국 저도 시간을 내서 한국에 다녀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참에 얼굴을 다 뜯어붙여서 꼬부라진 코까지 오똑하게 세워야겠더라고요. 눈도 조금 더 크게 만들고 내친 김에 입꼬리도 살짝 째서 위로 올린다면 저 친구보다도 훨씬 예뻐질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눈썹 문신도 깔끔하게 해준다더라고요.
눈썹도 조금 짝짝이인데 이것까지 제대로 문신으로 그어버리면 두바이 남자애들이 저를 쫓아다닐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한국이 너무 멀리 있는 나라인 것이 좀 아쉬웠어요. 사실 제가 무언가를 타는 것을 싫어해서 차도 제가 직접 운전을 하면 했지.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는 별로 타고 싶지를 않아 하거든요. 비행기는 오죽하겠냐고요. 역시 아무리 좋은 비행기에 좋은 좌석을 타고 가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더라고요. 다리도 저리고 잠도 오지 않는데 굳이 잡으려고 애쓰고. 하여튼 이렇게 힘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착한 서울은 조금 신기했어요. 일단 날씨가 적당하고 동양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모습이 생경했죠. 두바이는 아주 큰 문제가 있는데 바로 너무 덥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갔을 때는 9월 무렵이었고 햇빛이 강렬하지 않아서 정말 딱 좋았습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날씨라고 생각이 들었죠. 이곳에서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두바이로 돌아가도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성형외과는 서울에 있었는데 덕분에 서울 구경도 즐겁게 했습니다. 다만 조금 놀랐던 것이 두바이에서는 흔하게 보는 자동차들이 한국에서는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한국도 잘 사는 나라인 것으로 알지만 검소하게 지내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래된 소형차들도 많이 보여서 신기하더라고요. 병원에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정말 친절하게 진료를 해주었고 제 얼굴이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가상의 사진까지 제공해 주었습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나의 얼굴이 되는 것인지 보면서 너무나 기쁘기까지 했습니다. 상담을 받는 내내 무서운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생글생글 웃고만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을 째서 이곳을 깎고 여기에 보형물을 넣을 것이라는 등의 말을 들을 때는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저의 성형수술을 그리 내켜하지 않으셨는데 지금도 충분히 예쁜 딸이라면서 혹시나 잘못되면 어쩌나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수술을 하고 나면 평생 예쁜 얼굴을 가지고 평생 인기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설득했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수술을 해놔야 수술을 한 후에 제 얼굴이 원래 제 얼굴인지 알고 지낼 것 아니겠어요. 그게 서로한테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결국 저는 수술대 위에 눕게 되었습니다. 차디찬 수술방에 들어가는데 솔직한 심정으로는 너무나 무서웠지만 계속 의사 선생님이 보여주신 수술 후에 제 얼굴을 떠올렸어요. 어느 순간 정신을 잃고 깨어나 보니 제 얼굴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붕대로 칭칭 감겨서 너무 아프고 욱신거리고 따갑고 정말 살면서 이렇게 힘든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의사 선생님에게 혹시 수술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울면서 말했더니 원래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예뻐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한테는 나름대로의 팁을 두둑하게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몰라서 더 쥐어드리기도 했어요. 정말 너무 고생스러운 경험이라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형수술을 하고 3일 정도 입원을 했습니다. 붓기도 생겼다가 조금씩 빠지고 아픈 것도 다행히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거울을 보니 무언가 얼굴에 변화가 생긴 것이 느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곧 붓기가 빠질 것이고 그러면 더 오똑해진 코와 동그랗게 큰 눈, 예쁜 입꼬리를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거라고 했죠. 저는 한국에서 조금 더 시간을 보내면서 얼굴 관리를 열심히 했습니다. 성형외과에서 통원 치료를 하면서 얼굴의 회복 기간을 가지게 되었고요. 한국의 이곳저곳을 방문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의 랜드마크라고 하는 롯데월드 타워에도 가보았는데 확실히 석촌호수가 바로 앞에 있고 그 호수에서 반짝이는 타워 건물부터가 예뻐 보이더라고요. 건물의 디자인도 굉장히 둥그렇고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바이의 건물들은 뾰족한 느낌인데 한국은 무언가 다른 느낌이라 새로웠습니다. 롯데월드에서 놀이기구를 타보고 싶었는데 제가 수술을 한 몸이라 아파질까봐 겁이 나서 타지는 못하고 구경만 했었네요.
근처에 올림픽 공원도 가서 걷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서 전부 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큰 공원이 서울 한복판에 있다니 좀 신기했어요. 서울의 면적이 두바이보다 훨씬 작은 데도 있을 것은 다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그렇게 2주 정도가 지난 후 너무 기뻐서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동그랗게 예쁜 눈이 보였고 더 이상 꼬부라진 코는 보이지 않고 똑바르고 뾰족한 코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입꼬리도 살짝 올라가서 정말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게 나의 얼굴이라니 정말 흥분이 되기도 했어요. 성형외과를 가는 마지막 날, 저는 병원의 분들에게 약소한 팁과 선물을 챙겨드리고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아직 수술한 티가 살짝은 나지만 조금만 있으면 자연스러워질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것은 여전히 힘들고 답답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돌아가서 저를 만나는 저의 친구와 지인들이 저를 보면 놀라 자빠질 것이니까요. 실제로 한국에 오랫동안 다녀왔다고 반겨주며 마중 나오는 친구들은 저의 얼굴을 못 알아볼 뻔했다면서 너무 신기해하고 예쁘다며 칭찬이 일색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입꼬리를 위로 올라가게 하지 않았어도 앞으로 평생 동안 웃으며 지낼 정도의 변화였죠. 저보다 성형을 먼저 했던 제 친구를 만났는데 제 스스로는 제 얼굴이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친구도 저보고 더 예뻐졌다면서 칭찬을 해주는데 무언가 오묘한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그 친구한테 고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친구가 한국의 성형외과를 알려주었고 결국 저까지 이렇게 큰 선물을 받고 온 것이니까요. 요즘 주변에서도 슬쩍 저한테 와서 제가 더 예쁘다는 말도 해주고 혹시 한국의 성형외과 이름과 주소 좀 알려줄 수 있냐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곧바로 성형외과 예약을 했고 곧 한국으로 날아간다는 친구도 한 명 생겼고요. 그 친구도 얼굴이 어떻게 바뀔까 제가 다 궁금해요. 늘 자신의 튀어나온 턱이 콤플렉스라고 하는 친구였는데 턱을 살짝 넣고 얼굴을 동그랗게 만들기를 바라고 있어요.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 얼굴을 항상 볼 때마다 느끼고 있어요. 한국의 의료기술은 정말 세계 최고가 맞는 것 같아요. 부모님도 저의 코가 꼬부라진 것이 늘 신경이 쓰이셨던 모양인데 한국에서의 성형수술 이후에 너무 예쁘다고 늘 칭찬을 해주시곤 합니다. 주변에서 계속 칭찬을 듣고 다니니까 저의 자존감도 올라가는 것 같고 사람 자체가 엄청 밝아진다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어요. 이러다가 다음에 또 한국에 가서 이번에 수술하지 못한 턱 부위까지 건드릴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까봐 걱정이에요. 그래도 이제 성형수술은 하지 않으려고요. 더 예뻐지면 더 피곤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억지로 한국에 출장을 가게 된 여성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전부 더럽고 예의가 없다면서 질색팔색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출장에서 고생을 하고 빨리 아시아를 떠나고 싶어 했지만 끌려가다시피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을 겪었기에 한국을 싫어하게 되었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배터리 납품 회사에 다니고 있는 라일리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 직원들 중 일부는 중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요. 중국에는 배터리 관련된 굉장히 많은 특허가 있고 특히 전기차 관련해서 나름 유망한 나라라고 알고 있죠. 저희 회사에서는 저렴하면서도 고품질의 배터리 공급을 필요로 하고 있고 공급처를 찾아서 완성차 업체에 넘겨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죠. 이번에 출장을 가게 된 직원들은 모두 아시아 여행이 처음이기 때문에 무척이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케이팝이 유명하다고 알고 있고 불고기나 비빔밥 등의 음식들과 새롭고 재미있는 볼거리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저희 회사에 중국계 직원이 있어서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평소에 알지 못했던 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접할 수 있는 행운이 있었죠.
중국은 지도상 아시아에서 가장 큰 나라이며 일본이나 한국을 쥐고 있으니 중국을 가면 아시아를 전부 본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직원의 말을 아주 믿을 수는 없지만 미국보다도 더 볼거리가 많고 놀거리가 풍부한 나라가 바로 중국이며 가는 순간부터 중국인인 자신을 부러워하게 될 거라고 할 정도였죠. 저희 직원들은 총 5명이서 출장 계획이 잡혔고 그들끼리 따로 만나서 출장 전 교육도 받고 친목도 모두 했어요. 중국에서는 녹차, 홍차 등 차가 유명하기 때문에 각종 차 관련 용품을 살 생각이었죠. 그렇게 중국으로 떠나는 날이 되었어요. 캐리어 안에 각종 짐을 가득 담아서 화물로 붙이며 여행의 설렘을 만끽했죠. 비행기 안에서는 서로 출장 관련 중국 자료를 보면서 중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희들은 모두 충격에 빠지고야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저희들을 밀치면서 지나다니고 있었으며 공항 바닥에 여기저기 널브러진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심지어 화물로 온 캐리어를 건네는 직원들도 저희에게 짜증을 부리더라고요. 알 수 없는 중국어를 하면서 저희에게 소리치는데 정말 무서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입국 심사 또한 저희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시간이었죠. 전산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여권을 일일이 손과 눈으로 검토할 정도였으니까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고 조심히 다니자며 서로 손을 잡았죠. 그런데 골목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 대충 밥을 먹고 목적지로 향하는데 먹은 음식이 잘못되었는지 저희 5명 중 3명이 배탈이 나고 말았고 계속 화장실을 들락거리면서 고생을 해야만 했는데요. 그보다 더 심한 고통은 화장실에 있었습니다. 중국에 화장실 갈 때마다 모든 화장실에서 최악의 상황을 겪어야만 했거든요. 이곳은 미국과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정도로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당연히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이 나뉘고 화장실은 좌변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는데요. 중국은 전부 쪼그려서 용변을 보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자와 여자 화장실의 구분이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다가 화장실에는 칸막이나 문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낯선 중국인 아저씨와 눈을 마주쳐야만 했거든요. 화장실에 갈 때마다 알 수 없는 악취에 시달려야 했으며 혹시나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을 해야만 했죠. 저희끼리라도 남자 직원과 여자 직원은 따로따로 같은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참 모양새가 이상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다시는 길거리 식당이나 골목길 식당은 이용하지 않기로 결심했고 차라리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 들러서 빵이나 간식을 먹기로 했는데요. 잠시 편의점에서 간단히 간식을 사서 길거리에서 먹고 있는데 대뜸 중국의 경찰이 저희에게 와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비용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영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찰들이었기에 저희의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해야 했죠. 그리고 이곳은 취식이 안 되는 구역이라면서 다짜고짜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당연히 그런 구역이 있는 줄도 몰랐고 길에서 빵 하나 먹은 게 그렇게 큰 범죄가 되리라 생각하지 못했기에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벌금은 한국 돈으로 5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나중에 듣기로는 그런 벌금은 존재하지 않고 그들은 가짜 경찰일 거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중국에는 경찰마저도 가짜가 있으며 외국인을 상대로 삥을 뜯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도 저희들은 회사에서 출장을 보내준 목적에 맞게 중국의 거래처와 미팅을 했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가격에 배터리 납품 계약을 맺었죠. 계약서와 서류들을 회사에 보내자 회사에서는 중국이 어떠냐, 출장 겸 여행을 가게 돼서 재미있게 시간 보내고 있느냐 등 정말 수많은 직원들의 질문이 있었고 저희는 이렇게 답변을 했죠. 이곳은 마치 초대형 감옥에 있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배탈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고요. 만약 제가 상비약으로 들고 온 지사제가 없었더라면 여기 있는 모든 직원들은 마지막 날까지 창백해진 얼굴로 화장실을 들락거렸을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회사에서 갑자기 긴급 출장 메시지가 도착하더라고요. 중국 옆에 한국이 있는데 그곳으로 출장을 가서 한국 측 업체와 배터리 공급 계약을 해야 한다면서요. 원래 한국에서 거부했던 건이었는데 거래가 성사되었고 저희 측에서 한 사람 이상의 직원이 가서 현지 상황을 확인하고 도장을 찍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죠. 한국 출장은 중국 출장 마지막 날에 한국행 비행기 표를 받아서 바로 출발하는 것이고 한국에서 3박 4일 동안의 일정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 중에서 그 누구도 한국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 직원은 이런 말을 했죠. 아시아의 케이팝이고 불고기고 비빔밥이고 유명하다는 건 전부 다 허구였어. 그들은 전부 이런 구데기가 나오는 화장실을 이용하며 지내고 배탈이 나는 밥을 먹으면서 세계인을 상대로 속이고 있잖아. 그리고 가짜 경찰들이 돌아다니면서 관광객의 삥을 뜯는 것도 모자라서 각종 구걸하는 사람들이 역마다 상주하고 있어서 어딜 돌아다니지도 못해. 아시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었다고 들었는데 사람들이 왜 아시아를 싫어하는지 알 것 같아.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 직원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그 평소의 습관이 발동되어서 듣기만 해도 속이 시원해지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저 말이 전부 맞다고 생각했고 아시아라면 질색할 정도로 싫어졌으니까요. 당연히 한국 출장을 가야 할 지원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상황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자신이 출장을 가지 못하는 핑계를 대고 있었으니까요. 직원들의 핑계들은 나름대로 납득할 만한 것들이었죠. 아이가 있어서 엄마와 너무 오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아이가 우는 것을 달래러 가야 한다는 직원에 회사 도착하자마자 급한 거래처 미팅이 잡혀 있다는 직원, 할머니의 생신 기념 가족 여행이 있다는 직원 등 가진 이유로 한국 여행을 꺼려 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화살은 그들 중 가장 어린 저에게로 향했고 순식간에 제가 한국행 티켓의 주인공이 되어버리더라고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서 출장이 길어질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목적지가 한국이라고 알려드렸더니 부모님께서는 중국보다 더 위험한 나라가 한국이며 한국은 전쟁 위험까지 있는 나라인데 여자 혼자서 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셨죠. 한국은 치안의 문제가 많은 나라이고 중국에서보다 더 고생을 할 것이라면서 급기야 어머니께서는 눈물까지 보이시더라고요. 회사에서 월급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복지가 아주 좋은 편도 아니면서 무서운 나라만 보낸다며 이번 기회에 회사를 옮기거나 그만두고 부모님의 자영업을 물려받으라고 하시는데 부모님의 가업을 물려받기가 너무 싫어서 회사를 선택한 저로서는 우선 한국에 가서 부딪혀 본다고 말씀드리고 씩씩하게 한국행 비행기를 탑승했습니다. 혼자 그 먼 거리를 다니게 되었으니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무서웠지만 한국 소속의 여객기는 무척 편안하고 친절하더라고요. 승무원들은 저의 짐을 싣거나 기내식 서비스를 도와주기도 했고 능숙한 영어로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었죠. 그렇게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에 저는 신세계를 온 것과 같았습니다. 당연히 중국의 공항처럼 냄새가 나고 불편하리라 생각했던 것은 전혀 없고 무척 쾌적하면서도 깔끔한 모습과 세련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죠. 입국 심사도 미국보다도 선진화된 전자식으로 간편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줄 서는 시간도 무척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공항 내 식당도 많이 마련되어 있어서 밥을 먹기에도 좋았는데 반찬을 무한정 퍼먹을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었죠. 무엇보다도 화장실에서 놀랐는데요. 중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화장실 내 화장지가 배치된 모습과 심지어 핸드타올까지 제대로 갖추어진 모습에 감동을 받았거든요. 이런 서비스는 미국에서도 거의 시행하지 않는 문화이고 유럽에서는 한국 돈으로 3,000원 이상 내야 하는 화장실에서 볼 법한 구조이기에 한국은 화장실을 무료로 하면 무얼 남겨먹고 사나 걱정까지 될 지경이었죠. 저는 본격적인 한국 출장을 가기 위해서 강릉과 속초에 가는 것이 목표였는데요. 우선 시외버스터미널로 향해야 하기 때문에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번갈아가며 타야 했죠. 그런데 처음으로 한국버스를 타고 돈을 내려는데 제가 중국에서 바로 오다 보니
한국 현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한국인들은 전부 교통카드를 찍으면서 편하게 탑승하는데 저만 서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한국의 돈과 중국의 돈이 유로화처럼 통한다고 생각했고 중국의 돈으로 한국에서 생활이 가능할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때 한국인 한 분이 저를 위해서 교통카드를 한 번 더 태그하시더라고요. 자신은 어린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 아이가 길을 잃고 헤맬 때 택시비를 내주며 집까지 보내준 고마운 분이 기억에 나더라면서요. 그런 좋은 기억이 나면서 위기에 처한 저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딱 봐도 관광객이라 길을 찾기도 힘든 외국분을 보며 그냥 지나칠 순 없었다면서요. 한국에는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고 인심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척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분 덕분에 제대로 도착할 수 있었고 버스터미널에서 표를 예약하고 바로 탑승하게 되었는데 살면서 그렇게 생긴 버스는 처음 보았습니다. 한 줄에 보통의 버스는 4명씩 앉는데 이 버스는 오직 3번을 선택한 것이죠. 의자를 아주 편하게 뒤로 눕힐 수도 있으며 독립된 좌석이기 때문에 타인과의 접촉도 하지 않아도 되어서 좋았죠. 그리고 좌석마다 배치된 터치 디스플레이로 영화도 볼 수 있고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에 누르면 가장 가까운 화장실로 보내준다는 내용이 있어서 무척이나 기대가 되고 특별해진 기분을 갖게 되는 배려라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 버튼을 누른 어떤 한국인 아저씨의 요청대로 가까운 화장실인 졸음쉼터로 향해서 볼일을 볼 수 있었죠. 이제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표정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릉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강릉에 있는 회사는 저를 맞이해주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왕 한국의 강릉과 속초에 온 김에 놀거리를 찾아 헤맸는데요. 바로 강릉 대관령 목장에 가기로 결정했고 그곳에서는 마치 알프스 산맥에 온 것과 같은 새로운 분위기로 제게 큰 힘을 실어주었죠. 한국에 이런 거대한 목장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마침 부모님께 연락이 와서 저희 상황을 제대로 말씀드렸었고 부모님께서는 너무 걱정이 되었는데 잘 되었다시며 기뻐해 주시기도 했네요. 강릉과 속초에서 이틀을 보내고 서울에서 하루 정도를 보내니 어느새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간 한국에 혼자 여행 다니면서 생각할 시간이나 여유도 만들었고 한국에서는 중국에서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더러운 곳이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중국 추억 속에는 끔찍한 기억들만 난무하지만 혼자 떠난 한국 여행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중국을 갔을 때는 단지 미국처럼 땅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인프라가 미국만큼 잘 갖추어져 있으리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죠. 사실 중국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거든요. 아무래도 중국은 규모에 비해 다른 나라에서 오는 관광객의 숫자가 워낙 적다 보니까요. 저는 카페나 식당 등 여기저기에서 한국인 친구들도 사귀고 심지어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출장 경비를 사용하며 무척 신나게 놀면서 일을 했죠. 중국처럼 고생할까봐 걱정해주는 회사 직원들도 무척 많았어요. 심지어는 윗선에 추가 경비 지원 요청을 해서 저에게 큰 도움을 주실 정도였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중국보다도 못 사는 나라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무척 많고 늘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나라인 줄 아는 사람도 많거든요. 저는 한국의 밤거리와 여러 술자리에 다니며 마음에 맞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사귀게 되었으며 한국 현지 친구들과 소통을 하며 현지인들의 맛집이나 여러 생활 속 정보들을 편하게 들으며 여행할 수 있었네요. 그리고 돌아간 회사에서는 정말 놀랄만한 정보를 주었는데요. 바로 중국에서 계약한 배터리보다 한국산 배터리가 가격은 비싸지만 훨씬 질이 좋고 장수명 배터리이기 때문에 그걸로 최종 납품을 하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거든요. 회사 직원들은 저에게 고생했다며 업무도 여유롭게 배정해 주었으니 저는 완전히 영웅이 된 것만 같았죠. 저의 한국 출장 이야기를 들은 직원들은 중국에 대해서 분노하며 저희에게 거짓말을 한 중국계 직원들에게
괜히 심통을 부리기까지 하기에 그걸 말리느라 고생만 했네요. 저는 한국에서 납품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친 대가로 보너스까지 두둑히 받게 되었으니 한국은 저한테 완전 복덩이 같은 나라예요. 한국의 치안이나 편의성, 대중교통의 수준 등 여행의 질이 무척 좋았는데 다음에는 가족들과 함께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마 부모님도 무척이나 좋아하실 것 같네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영국의 한 대학교 자리에서 일어난 한 학생이 교수에게 무언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핵화학에 대한 강의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있는 레이얼이라고 합니다. 저는 화학 중에서도 원자핵의 핵분열과 핵반응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화학의 하위 분야인 핵화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이제 3학년이 되었기에 졸업 후 어떤 길로 나아가야겠다는 꿈을 정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엄청난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저의 꿈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것이었고 저의 주변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거리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K-팝은 말할 것도 없고 드라마, 영화, 한식, 한글까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현 시대의 최고의 나라잖아요. 제 친구들 중에서는 일부러 한글을 찾아서 배우는 친구도 굉장히 많고 자신의 책이나 노트에 한글로 본인의 이름을 적는 학생도 흔합니다. 또한 훌륭한 해외여행지로도 한국을 제일 먼저 꼽을 만큼 좋아하고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전에 한국을 다녀왔던 존이 말해주기를 한국처럼 살기 편리한 나라는 세상에 다시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배낭 하나만 달랑 메고 여행을 하면서 도난 걱정도 없고 길을 잃을 걱정도 없으며 인터넷이 끊겨서 휴대폰을 못 본다거나 화장실이 급한데 화장실 이용을 못할 걱정까지 아예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단순히 몸만 한국으로 떠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라고 했거든요. 영국에서는 볼 수 없는 음식점에 키오스크 문화가 있어서 편리하고 휴대폰만 있으면 언제나 어디서든 결제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나라인 한국에서 핵무장을 하게 된다니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만약 한국이 핵무장까지 한다면 문화나 첨단 기술은 물론이고 군사력까지 세계 1등으로 우뚝 솟아버릴 것이 분명하잖아요.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의 수많은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인터넷이나 IT를 통한 전쟁을 사이버전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도 한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 핵무장을 한다면 앞으로 모든 나라들은 한국을 추월하려면 수백 년이 걸릴지도 모르거든요. 현재 한국의 방위산업이 세계 최상위권인데 여기에 핵까지 더해버리면 그 누가 한국을 이길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제가 듣는 핵화학 수업에서 얼마 전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려면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그럴 만한 자금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핵산업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리포트를 써서 과제물을 제출했는데 한국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자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죠. 영국의 기술로는 이미 1950년대에 핵무기 실험에 성공했고 그때 한국은 재래식 무기로 전쟁을 하던 나라라고 하면서 그런 나라는 영국의 기술을 빌리지 않는 한 개발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했죠. 특히 한국전쟁 당시만 보더라도 전투기 하나도 제대로 없던 나라인데 불과 70년 만에 산업혁명부터 이어진 영국의 우수한 기술을 따라잡을 리는 만무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비롯한 학생들은 현재 한국의 기술력이나 경제 수준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한국의 기술이 영국을 능가하는 측면도 많다고 주장했지만 왜인지 교수님은 한국에 대해 무시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내용이 왜 이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가능한 것에 대한 쇼에 불과한 것이잖아요. 한국은 과학기술이나 군사기술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나마 가망성 있는 문화산업만 양성했고 K-팝을 만들었습니다. 그나마도 영국의 비틀즈를 따라올 수 없고 핵기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핵무장이 가능하다는 등 뉴스에 나오는 것을 그대로 믿지 말아야 합니다. 비판적인 시각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해요. 한국이 그동안 핵무장을 하지 않았던 것은 기술이 없어서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국 핵 배치를 하겠다는 말은 미국의 핵을 잠시 들여놓겠다는 말 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수천 년 동안 중국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았던 나라였고 중국이 없으면 그 어떤 국가 산업도 돌아가지 않는 나라입니다. 지금 한창 떠오르는 산업인 전기차 사업마저 중국의 배터리 기술에 의존하는 나라인데 무슨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인가요? 한국은 전기버스 생산마저 부진해서 서울의 버스들을 모두 중국의 전기버스로 채우고 있습니다. 버스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에서 무슨 핵을 만들겠다는지 모르겠군요. 중국은 저렴한 가격을 통해서 한국에게 물자를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의 지원이 있어야 핵 개발이 그나마 가능한 상황입니다. 세계 자동차 산업 또한 전부 중국의 우수한 기술로 제작된 배터리가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핵 기술은 더욱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중국에게 원조 요청 혹은 기술 지원을 하며 사정해도 모자랄 판인데 어떻게 핵을 1년 안에 만들 수 있다는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방위산업 또한 한국의 기술은 전부 뻥튀기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한국의 무기들이 유럽에 수출을 했다는 말을 들은 학생들이 많을 텐데 그건 전부 한국 측 말만 들은 것입니다. 한국은 모든 것을 부풀리기 좋아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중국의 방위산업과 무기 수출 규모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중국은 한국을 훨씬 압도할 정도로 많은 숫자의 무기를 세계에 공급하고 있고 중국 없이는 전 세계의 안보가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지금부터 몇십 년이나 몇백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중국은 이미 핵을 보유할 정도로 막강한 기술이 있는 나라이니까요. 중국이 벌써 60년도 전에 핵 개발을 마쳤는데 당연히 한국이 중국에서 그 기술을 배워가야 하는 것이죠. 물론 막대한 돈을 들고 와야 하겠죠. 교수님의 발언을 가만히 듣다 보니 중국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무언가 수상했고 중국인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 대해 칭찬을 하는 사람은 오직 중국인 뿐이고 저런 뻔뻔한 말을 하면서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는 것도 중국인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긴가민가한 상태로 계속 수업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혹시나 내가 중국과 한국의 사이를 제대로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무리 보아도 교수님의 얼굴이 분명히 영국인으로 보였기 때문에 중국인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옆자리 하구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역시 저 교수님은 중국인 할아버지를 둔 중국계 영국인이었고 중국 혼혈이었던 것이죠. 영국인이 영국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것은 이해하겠는데 중국까지 저토록 칭찬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자 한 아시아 여학생이 조용히 손을 들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주변 학생들은 중국인 학생이라는 생각에 숨죽여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화학과에 다니는 아시아계 학생은 거의 중국인이 많고 심지어 여학생은 전부 중국인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저 여학생은 자신이 한국인 성미연이라고 밝히면서 말을 시작하더라고요. 자신은 화학과 학생이 아니고 다른 학과에서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수업에 도저히 참지 못해서 발언한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또박또박 정확한 발음이었고 무언가 좌중을 압도하는 면이 있었죠. 대학교에서 복수 전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시도했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엘리트라는 의미이고 똑똑한 학생임이 분명하므로 모든 학생들이 그녀의 발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척 논리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교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은 전부 틀렸기 때문에 제가 한국인 대표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학생들 모두가 교수님의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시정해드리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선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서 불가능했고 지금까지 개발하지 못한 이유가
전부 기술 부족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 밝혀드립니다. 핵무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여기 계신 모두가 아시다시피 원자력 기술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와 원자폭탄이라고 불리는 핵무기 모두 핵분열의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그로 인해 생겨나는 에너지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같은 원리가 들어가죠. 단지 원자력 발전에 들어가는 연료인 원자로와 원자폭탄의 연료에만 차이가 있습니다. 원자폭탄은 고농축 우라늄이 들어가고 원자력 발전소에는 저농축 우라늄이 들어간다는 차이죠. 제가 모두가 아실 만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동 최고의 부자 나라인 아랍에미리트에도 원전을 수출할 정도인 나라가 정말 핵무기를 못 만들어서 안 만들었을까요? 교수는 무언가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미연의 말을 드러나 보기로 했는지 무시하는 듯한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미연은 교수의 행동에 아랑곳하지 않고 발언을 이어갔죠. 또한 한국의 핵무기 개발의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품으셨더라고요. 한국은 일본의 경제 규모를 앞지를 정도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한국인들을 만난 적이 없으신 모양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휴대폰은 한국의 삼성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마침 강의실에 대형 TV도 삼성 제품이네요. 이 정도로 한국의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고 잘 팔리는데 돈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만약 한국에 와보신다면 제가 한국의 이곳저곳을 안내해드리고 싶군요. 한국의 무료 화장실이나 무료 와이파이를 접해보시면 깜짝 놀랄 테니까요. 가난한 나라에서 무료 화장실에 비데까지 설치해주는 것이 말이 되나요? 그리고 한국의 국방력에 대해 굉장히 낮게 평가하시던데요. 중국의 인구가 한국보다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중국의 인구 15억 중에서 총을 쏘거나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국인들은 2천만이 넘는 인구가 전부 2년 이상의 군사훈련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맞아가면서 배운 사람들입니다. 군대를 전역하고도 무려 8년 동안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서 총을 쏘죠. 심지어 머리가 하얗게 셀 나이까지 민방위 훈련을 받습니다. 만약 그분들이 전부 총을 잡는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용병들을 지닌 나라가 됩니다. 인구가 많더라도 총 한 자루 앞에서는 모두 속수무책일 것이죠. 그리고 중국의 무기 수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그건 인정합니다. 수출의 금액이 아닌 양만으로 보았을 때는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그 무기들은 전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무기들을 따라 만든 짝퉁들입니다. 독자적으로 생산한 모델이 거의 전무한 수준이고 수출한 무기들의 대부분은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에 팔려나갔습니다. 즉 무기의 구색이 필요한 곳에만 팔린 것이고 정말 전쟁 위험이 있는 나라에는 팔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군사 장비는 한 대가 팔리면 수반되는 장비나 물자가 많은데 한국의 무기들은 전부 유럽 등지에 팔렸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교수는 다급하게 잠시만을 외치더니 유럽 전체에 한국산 무기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일부 나라에만 들어온 것을 왜곡해서 말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자 미연은 갑자기 주문을 외우듯이 말을 하는데 모두가 놀랐습니다. 폴란드, 호주, 이집트,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이 있는데 더 말할까요? 아, 영국도 K9 자주포를 살 뻔한 거 아시나요? 미연의 똑부러지는 말투의 교수님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부들부들 거리고 있더라고요. 곧바로 미연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전기차를 언급하셨는데 중국산 배터리는 단지 저렴하다는 것만 장점이 있고 폭발 위험이나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중국산 배터리는 LFP 배터리라고 불리고 굉장히 낮은 에너지 밀도를 지녔죠. 수명도 짧고 무게도 무거우며 철이나 인산 등 저렴한 재료로 만들었기에 재활용이 안 됩니다. 한국산 배터리는 3원계 배터리라 하고 수명도 길고 무게도 가볍고 안전성 또한 굉장히 우수합니다. 또한 니켈, 코발트, 망간이라는 굉장히 고급 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하죠. 중국산 배터리는 땅에 묻어야 하기에 비친환 경적이지만 한국산 배터리는 재사용이 가능하기에 매우 친환 경적이죠. 애초에 중국산과 한국산 배터리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한 것입니다. 교수님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한국을 비하하셔도 소용없습니다. 한국의 핵무기는 시작과 동시에 만들어질 것이며 그 개발 속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하시나요? 한국인의 이러한 발언에 강의실의 모든 학생들은 일제히 박수갈채를 쏟아부었고 쑥스럽지만 할 말을 다 마쳤다는 안도의 표정으로 자리에 앉는 여학생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전부 교수에게 항의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누가 들어도 저 한국인 학생의 말이 맞는 말이고 현재 화학과 핵화학을 배우는 입장에서 한국의 핵융합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인 것도 부인할 수가 없다고 했죠. 실제로 한국의 우수 논문들을 많이 읽어보았고 대충 대학교 1년 정도만 다녔어도 한국 과학기술력의 수준을 인정할 만도 한데 저 교수는 계속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아집만을 드러내면서 중국과 한국만 비교하고 있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교수는 한국인 여학생에게 그 자료를 전부 정리해서 제출하라는 지시를 했고 정확한 근거도 없는 말을 하는 것은 대학생답지가 않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업을 마친다고 하면서 괜히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나가버렸습니다. 한국인 학생 미연이는 졸지에 화학과 학생들의 스타가 되었죠. 가뜩이나 저 교수가 마음에 들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미연이 완벽하게 이겨서 교수를 내몰았으니까요. 저희 모두는 한국 학생과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미연을 만나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다고 말을 걸었고 한국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강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바로 이런 학생들을 길러내는 나라였기에 기술은 물론이고 K-팝이나 문화까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중국인들은 분명 한국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한 열등감 때문에 한국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버럭 화부터 내는 것이죠.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이니 괜히 의식하게 되는데 중국의 기술로는 도저히 한국을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 인구수나 나라의 땅덩이 크기만을 앞세워서 한국을 흉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날 저는 핵무기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원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한국 여행을 통해서 한국의 이곳저곳을 살피며 좋은 기운을 받고 싶고 한국어 공부도 꼭 해서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똑똑하고 멋진 청년들이 많은 한국에서 일을 한다면 저도 배울 점이 많을 것이고 성장한다는 기분이 들 테니까요. 한국이 핵무장으로 엄청나게 강한 나라가 되기 전에 얼른 미리 한국어를 배워두고 한국에 취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만 들 뿐입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